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 분당에 사는 4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몇 달 전 지인 모임에 갔다가 사연살롱을 알게 돼서 그때부터 푹 빠져 매일 듣고 있어요. 참 갖가지 사연들이 있고 좋게 풀린 케이스가 많아 듣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저도 꽤나 시댁 등살에 시달리던 세월이 있었거든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실은 저희가 작년 가을에 지금 살고 있는 분당의 큰 평수 아파트로 이사를 왔어요. 그리고 한 22년을 연을 끊고 살았던 시어머니와 시누이한테 제대로 한 방 먹여줬어요. 역시 진정한 복수는 매일 그 사람 생각을 하며 고통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살면 그게 복수더군요. 남편은 집에서 참 제대로 대접을 못 받던 사람이에요. 시어머니가 재혼을 하시면서 신우를 데려왔는데 어찌나 자기 딸만 챙기는지 어릴 때 친어머니를 여인 남편은 평생 가슴에 아픔을 묻고 살아야 했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두 사람한테 어떻게 복수를 했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저는 대학을 다니다가 집안 사정으로 중퇴를 하고 중소기업에 다녔고 거래처에 다니는 남편을 만났어요. 처음부터 서로를 좋아하게 된 저와 남편은 결혼을 약속하게 됐는데요. 양가 인사를 드리고 상견례를 앞두고 있던 중 제가 임신을 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사실을 어른들에게 알렸더니 다들 축하해주는 분위기였는데요. 느닷없이 다음날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며 연락을 하셨어요. 분명히 전화통화할 때는 축하한다고 하셨는데 무슨 일인 건지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에도 말로는 환영한다 반갑다 했지만 태도나 표정이 어딘지 떨떠름했었거든요. 제가 남편한테 미리 들은 게 있어서 태연하게 있었지만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 분이 갑자기 보자고 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죠. 민우같이 결혼은 지가 알아서 한다길래 그러라고 하기는 했다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불쑥에까지 딸려서 오겠다는 건지. 그날 내가 예의상 아무 말 안 했는데 민우 걔는 30년을 알아도 모르겠다. 어떻게 너처럼 별 볼 일 없는 애가 좋다고 결혼을 하겠다는 건지. 대학도 제대로 안 나왔지. 직업이 좋은 것도 아니지. 그렇다고 돈을 잘 버는 건 더더욱 아니지. 상견례 전에 보자고 한 거는 혹시라도 니네 집에서 너 애 가졌다는 거 핑계로 결혼하고 우리 집에서 뭐 보태주기를 바라는 말 나올까 봐서 그래. 니들이 알아서 하는 결혼이니까 니들이 알아서 살아. 알았지? 그렇게 자기 할 말만 잔뜩 하고 바로 가버린 시어머니는 상견례가 끝난 후에는 신우하고 나란히 화장실에서 저와 제 남편 흉을 보더군요. 아니 진짜 뭐 저런 볼 것도 없는 집이랑 결혼을 하겠대. 나도 좋은 며느리 보고 싶은 꿈이 있는 사람인데 내 속으로 안 나왔대도 정말 민우는 알 수가 없다. 내비도 엄마 다 지팔자야. 지들이 좋다는데 어쩌겠어. 그렇게 다 지 수준에 맞는 사람 만나는 거야. 아니 그래도 지가 번듯한 대학 나왔으면 비슷한 학벌을 가진 애는 데려와야 될 거 아니야. 아, 수진이 너처럼 공부 잘하고 예쁘고 똑부러지는 거 쉽지 않지. 그렇다고 해도 어디서 저런 애를. 아유 내 팔자야. 그러니까 딱 말 잘 해놔야 돼. 절대 도와줄 거 기대하지도 말라고 해. 내가 여자애 따로 불러서 단단히 말해놓기는 했다. 지가 맑게 알아먹는 애 같았으면 알아서 하겠지. 가자. 화장실 안에 있던 저는 저 말을 다 듣고 나서야 밖으로 나갈 수 있었네요. 남편이 시어머니와 신우가 늘 차가웠고 자기는 늘 뒷전이라고 했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심지어 시부모님은 상견례 때까지만 해도 보태주겠다고 했던 결혼자금을 못 준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할 수 있는 만큼 설득을 해봤어요. 저한테 약속한 돈이니까 해주세요. 아이도 생겨서 저희도 빠듯한 거 아시잖아요. 제가 가진 돈으로는 모자랄지도 몰라요.
야, 모르겠다. 네 엄마랑 얘기해라. 이런 식으로 시아버지는 말도 안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대요. 시어머니는 남편한테 온갖 말로 빈정거렸다네요. 그러게, 누가 네 마음대로 일 벌리라고 시켰니?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 네가 책임도 못 질 거 일부터 저질러 놓고 여기저기 구걸하면 되겠어? 솔직히 네 짝되래도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네가 내 친아들이면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뜯어 말렸겠지만 뭐 어쩌겠니? 그랬다가는 내가 내 속으로 낳은 아들 아니라 그런다. 말 들을까봐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 능력되는 대로 살아. 남편은 저걸 저한테 다 전해준 건 아니었어요. 저는 나중에 신우가 하는 말을 듣고 알게 됐고요. 아무리 양어머니라고 해도 30여 년을 같이 살았는데 저러는 게 좀 너무하다 싶더라고요. 사람 사이의 관계가 오래되면 이런저런 정이 쌓이기 마련이니까요. 남편은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일이 이렇게 되자 미안해 죽겠다고 하더라고요. 태어날 아이한테도 너무 미안하다고요. 저는 그동안 남편이 어떻게 살았을지 상상도 되지 않더군요. 너무 딱하고 안타까웠어요. 나도 자기가 어머니랑 누나가 쌀쌀 맞다고 뒷전이라고 할 때 예상은 했었어. 집안 이야기 거의 안 한 게 이래서였네. 진짜 외로웠겠다. 나 같았으면 못 견뎠을 것 같아. 아무리 친자식이 아니어도 이렇게 어른이 될 때까지 함께 살았는데 참 너무하신다. 괜찮아. 그런 거 일일이 신경 쓰다 보면 나만 우울해져. 빨리 잊어버리면 돼. 남편은 이런 일에 아주 익숙하다는데 눕더라고요. 시어머니와 같이 살기 시작한 순간부터 남편은 신우와 비교를 당하며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히 남편이 뒤떨어지지도 않았고 꽤 준수한 편인데도 그렇게 깎아내리느라 바빴대요. 시아버지는 집안일에는 관심 없었고요. 남편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니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남편은 아빠까지 덩달아 누나만 인정하고 예뻐하는 걸 보면서 언젠가 자기도 꼭 인정받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회사에도 들어갔지만 다들 남편이 이룬 것에 대해서는 시큰둥하고 그까짓 거 이런 반응이었다고 하네요. 객관적으로 보면 남편이 나온 대학이 신우가 나온 대학보다 점수가 높은데도 말이죠. 그 이후로 남편은 가족에게 기대하는 게 없어졌다고 해요. 그저 얼른 이 집안에서 빠져나가지는 일념 하나로 살다가 저를 만났고 이제야 인생에 햇빛이 드는 것 같다고 하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제가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나 영주 너랑 우리 아이는 절대 차별받지 않고 살게 해줄 거야. 내가 꼭 성공할게. 거창한 성공 같은 거 바라지도 않아. 그냥 우리 서로 위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자. 그거면 돼. 저희는 결국 친정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저희 대출금을 합해 친정하고 멀지 않은 곳에 작은 아파트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시부모님은요, 결혼식에 들어온 축의금까지 싹 걷어갈 정도로 저희한테 인색했어요. 이건 내가 민우 키운 값이다. 그러니 내가 정당하게 가져가는 거야. 이걸로 불만 가지면 니네 인간도 아니야. 알았어? 시어머니가 하도 당당하게 구니 그게 정말 맞는 것 같은 생각까지 들더군요. 아무튼 자기가 받을 것만 생각하고 저희 부부한테는 아무것도 해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저도 저희끼리 잘 살면 되겠지, 다른 간섭을 안 하겠지 하고 좋게 생각하려고 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저를 불러서 부려먹었어요. 집안의 자질구레한 일부터 할 필요도 없어 보이는 이불 빨래에 때 아닌 김장까지 정말 알차게 부려먹더군요. 아이를 가져 배는 점점 불러오고 움직임은 둔한데 거기에 신우까지 숟가락을 얹어 지 심부름까지 시켰어요. 시댁하고 저희 집이 버스로 30분은 되는 거리였음에도 말이에요. 집에 오는 길에 마트에 들러 뭘 사다 달라고 하는 게 제일 많았죠. 제가 무슨 자기네들 비서라도 되는 줄 아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요즘 어떤 비서가 저런 일을 하나요? 이건 뭐 몸종 취급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혹시라도 남편한테 마음을 주지 않을까 하고 참고 또 참았어요. 제가 잘하면 저희를 좋게 봐줄지 모른다는 희망을 가졌거든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누가 자기한테 계속 호의를 베풀고 진심으로 보이면 싫었다가도 그 사람을 다시 보거나 좋게 보잖아요. 그렇게 관계를 개선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어요. 당연히 남편한테는 말하지 않았고요. 남편이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게 분명했어요. 안 그래도 제가 임신하고 나서 몸이 안 좋을까봐 늘 전전긍긍하는 사람인데 시댁에 가서 오만 일을 다 하는 걸 알면 어떻겠어요. 저랑 아이는 차별받지 않고 살게 해주겠다던 그 사람 자존심에도 상처를 주게 되니 딱 입 다물었던 거였어요. 그렇게 살얼음판 같은 기분 속에서 꾹꾹 참으며 시댁 일을 하던 어느 날 확 터져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신우가 저한테 속옷 싸우라는 심부름을 시켰는데 제가 물건을 잘못 샀다며 펄펄 뛰더라고요. 아니, 내가 분명히 사이즈 말했는데 이런 걸 사오면 어떡해? 딱 보면 모르나? 올케는 그렇게 눈치가 없어? 이게 내 사이즈로 보여? 샘플 걸어놓은 것 중에 없으면 다 포장되어 있는데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저는 형님이 말씀하신 게 그건 줄 알았어요. 아, 변명은 집어치우고 앞으로는 사기 전에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내. 이런 것까지 내가 일일이 확인해야 되나? 올케가 좀 잘해라. 그래야 엄마도 아빠도 마음이 풀려서 민우한테 나중에 뭐 하나라도 물려주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하면 주고 싶던 마음도 싹 달아나지. 아, 정말. 이거 올케 돈으로 해. 난 이거 돈 못 줘. 이건 정말 도우미한테도 저렇게 못하는 시대인데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싶었어요. 눈물이 절로 나더라고요. 그래도 그날 일을 꾹 참고 하던 도중에 마트에 갈 일이 생겨 나왔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친구분하고 저만 치서 걸어오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길을 피해서 가는데도 두 사람이 하는 얘기가 다 들렸어요. 아유, 며느리 잘 얻어 좋겠다. 나는 이제 들어가서 내 손으로 다 차려먹고 치워야 되는데 무슨 복이야. 부엌댁이잖아. 걔가 무슨 며느리야. 그런 며느리 트럭으로 갖다 줘도 싫다. 트럭만 같지. 보통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구나. 그래도 네 손주 임신했잖아. 너무 그러다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떡해. 얘, 임신은 나도 해봤고 너도 해봤어. 그 정도로는 까딱도 안 해. 척 보면 아는 거잖아. 아니, 대학도 못 나온 게 이 정도 대접해주면 그것도 감사하다고 절해야 되는 거 아니니? 그리고 뭐 내 친손주니? 몇십 년이 지났어도 내 새끼는 우리 수진이 뿐이야. 수진이가 낳은 손주가 내 손주야. 물론 저를 어느 정도 얕보고 일부러 부려먹는 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친구한테 대놓고 저를 부엌댁이라고 하니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더러 대학 중퇴라고 뭐라고 했지만 시어머니가 하는 말에는 교양이라곤 한 숟가락도 들어있지 않았어요. 저를 부엌댁이라고 한 건 그렇다 치는데 자기 손주는 신우의 손주밖에 없다는 말에 정말 참담하더군요. 남편이 이야기를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남편을 더 우습게 여기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저는 그 길로 마트에 가지 않고 집으로 와버렸어요.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면서요. 집에 와서 1시간이나 됐을까요?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번갈아 가며 전화를 하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급기야는 저희 집까지 쳐들어오더군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겼어요. 야, 너 왜 내 전화 안 받아? 네가 뭔데 나를 무시해? 왜 저녁을 하다 말고 와서 사람 전화도 안 받는 거야? 네 신우 전화는 왜 안 받고? 친구 데려간다고 내가 했어 안 했어? 너 일부러 나 친구 앞에서 물 먹인 거지? 이게 정말 보자 하니까 하찮은 걸 며느리라고 받아줬자니 눈에 뵈는 게 없어?
저는 시어머니 손을 겨우 떼어낸 후에 얼굴을 똑바로 보고 말했어요. 더는 거기 가서 일 안 해요. 제가 부엌댁이라면서요. 어머니 손주는 어머니 딸이 낳은 손주밖에 없다면서요. 제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요? 대학 졸업장이 없어서요? 아니면 민우 씨랑 결혼해서요? 그리고 저를 며느리로 받아줬다고요? 어떤 시부모가 임신한 며느리를 그렇게 부려먹고 그것도 모자라서 집에서 쉬는데 머리채를 잡아요? 앞으로 저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마세요. 어머니도 저희 결혼할 때 아무것도 안 해주시고 오히려 축의금 다 가져가셨잖아요. 저는 저를 부엌댁이라고 하고 집안 허드렛 일부터 오만 힘든 일만 시키면서 며느리라고 하지도 않는 분, 시어머니라고 생각하기 싫네요. 그만 가주세요. 네가 진짜 미쳤구나. 겁대가리를 상실한 거야 뭐야? 어디다 대고 말대고 따박따박 하는 거야 지금? 겁대가리를 상실했을지는 몰라도 정신을 차렸어요. 저는 제가 어머님하고 형님 시키는 일을 하면 남편에 대한 마음도 돌아설 줄 알았어요. 조금이라도 남편을 인정해 줄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아예 저나 민우 씨나 찬밥 취급이네요. 그렇다면 저는 어머님 말 들을 이유가 없거든요.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랑 민우 씨 시댁에 있는 그 얼마간의 재산 받겠다고 더는 바보짓 안 할 거예요. 어떻게 저를 부엌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야, 너 그때 밖에 있었어? 그거 가지고 지금 이 난리를 치는 거냐? 아니, 내가 친구랑 말 편하게도 못해? 그런 눈치를 봐야 돼. 말 나왔으니 해보자. 널 왜 내가 며느리라고 인정해야 되니? 돈을 잘 버니, 외모가 특출나니, 학벌이 좋니? 전에도 말했지만 너는 아무 해당 사항이 없어. 그러면 밥값은 해야 되잖아. 그 밥값 해주게 한 걸 가지고 이따위로 시위를 해? 저는요, 사실 그 잘난 형님하고 저희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형님은 회사도 안 다니고 집에서 놀잖아요. 그리고 어머님은요? 뭐 하셨는데요? 지금은 뭐 하시는데요? 아무것도 안 하시잖아요. 저는 어머님은 뭐가 특출나신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민우 씨가 어머님 친자식이 아니어도 그렇지 같이 보낸 세월이 얼만데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게 능력 있고 배우는 사람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머님하고 형님한테 부엌대기 소리 들으면서 일 못해요. 제 아이한테 미안해서라도 못하겠어요. 이제 저 시댁 안 갈 거니까 어머니도 이렇게 찾아오지 마시고 연락도 하지 마세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씩씩대며 저한테 달려들더군요. 저는 시어머니 기세에 뒤로 밀리면서 넘어질 뻔했는데 그때 뒤에서 누가 저를 받쳐주는 거였어요. 남편이었어요. 마침 퇴근한 남편이 난리가 난 걸 보고 바로 저를 붙잡아 준 거였죠. 지금 임신한 사람한테 뭐 하는 거예요? 얘가 미쳤어. 감히 시애미한테 말대답을 하고 댐벼? 얘가 뭐라는 줄 아니? 다시는 시댁에 발길도 안 하겠대. 내가 시키는 거 안 한대. 시켜요? 뭘 시켰는데요? 엄마 그동안 이 사람한테 무슨 짓 한 거예요? 설마 이런 몸을 한 사람 데려다가 일 시킨 거예요? 남편 분노지수가 점점 높아지자 목소리까지 커지고 시어머니도 놀랐는지 좀 더듬더군요. 얘, 뭘 그렇게 잡아먹을 듯 쳐다보냐? 시어머니가 며느리 일 좀 시킬 수도 있지. 그걸 갖고 네가 이런 식으로 편을 들면 되겠니? 그러니까 얘가 아나무인으로 구는 거잖아. 내가 엄마를 몰라요? 어떻게 했을지 뻔하지. 나한테 한 게 있는데. 이 사람 잘못으로 뒤집어 씌울 생각하지 말고 얼른 가세요. 돌아가시고 발길도 하지 마시라고요. 너 내 얘기는 다 들어보지도 않고 이러기냐? 뭘 들어요 듣긴. 안 들어도 다 알겠는데요. 너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진짜 국물도 없다. 언제는 있었어요. 이제 그런 협박 안 먹히니까 가세요. 너 다시는 안 볼 거야. 우리 집에 얼씬도 못하게 할 거야. 아, 그럼 저야 땡큐죠. 엄마 이 집에 지분 하나도 없는 거 더 잘 알죠? 그러니까
엄마도 여기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세요. 누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 근처에라도 있는 거 보는 날에는 저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제가 힘이 없어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겠어요? 남편이 화가 잔뜩 나서 위압적으로 나오자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 못하고 나가버렸어요. 남편은 저를 안아주고 조심스럽게 이리저리 살펴봐 주더니 괜찮냐며 왜 자기한테 아무 말도 안 했냐고 하더군요. 저는 남편이 이런 것까지 본 이상 더는 감출 것도 없겠다 싶어 그동안의 일을 모두 말했어요. 나 우리 콩이를 위해서도 더는 부엌대기 안 할 거야. 자기 자존심 많이 상했지? 정말 미안해. 내가 더 미안해. 그렇게 집에서 불러대는 것도 모르고 있었으니 내가 한심하다.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인데 내가 아니랬어. 그렇게 저희는 서로를 위로하고 사과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남편은 자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일을 당했다며 그날 바로 시아버지한테 전화를 하더군요. 아버지, 새엄마 온 후로 저한테 뭐 하셨어요? 새엄마한테 저 맡기고 아무것도 안 하셨죠?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 일에 상관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저 지금 이 시간부터 아버지, 엄마, 누나랑 손절이에요. 연락 끊고 저희끼리 잘 살 테니까 셋이서, 아니 다 같이 잘 사세요. 그렇게 저희는 시댁과 인연을 끊게 되었어요. 한 번은 시누이가 연락을 차단해도 다른 전화로 연락을 해서 저를 귀찮게 하자 시누 집에 가서 큰 소리치며 아주 대판하고 온 적도 있었어요. 남편의 그런 모습을 처음 본 시댁에서는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하더군요. 시간이 좀 지나서는 결혼하고는 인성이 변했다며 남편을 비난하고 저를 집안에 잘못 들어온 여자 취급하며 욕을 한다는 걸 알았지만 저희는 그런 문제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친정부모님이 저희 편이 되어주셔서 더 힘을 얻을 수도 있었고요. 그 다음부터 저희는 정말 시댁과는 완전 결별을 했어요. 남편은 진작에 일했어야 했다며 속이 다 후련하다더군요. 그 후로 남편은 더 열심히 일을 했어요. 누나만 추켜 세우고 자기는 늘 손가락질 당했던 게 사실이 아닌 걸 보여주고 싶다고요. 언젠가 우연히 만나게 돼도 정말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면서 완전 달라졌어요. 맞아. 자기가 100번 오라. 진정한 복수는 욕하고 가슴치고 분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사는 거야. 우리 진짜 성공하자. 남편은 원래부터 사업가 기질이 있기는 했어요. 하지만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 보니 자기 꿈을 펼치지 못했었죠. 저는 한번 해보고 싶은 걸 해보라고 했고 남편은 대학 선배와 함께 IT 계열 사업을 시작하더니 진짜 성공이라는 걸 해버렸어요. 그리고 대표이사가 되었고 남들이 다들 부러워하는 분당의 아파트를 샀어요. 참, 이렇게 여기 서서 바깥을 보니 감회가 새롭다. 지난 22년간 앞만 보고 달려온 것 같기도 하고 가슴이 찡하네. 당신 진짜 수고 많았지. 이제 좀 쉬면서 일해. 나이도 생각해야지. 다 아직 한창 일할 나이야. 하긴 그래도 우리 지수하고 시간 좀 많이 보내야겠어. 이러다 언제 훌쩍 결혼한다고 곁을 떠날지 모르잖아. 당신하고도 오붓한 시간 많이 가질게. 당신만 위한 시간도 좀 가져. 오롯이 혼자만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해. 남편은 의지 하나로 성공을 이루어냈고 저는 그런 남편이 너무도 자랑스러웠어요. 그렇게 아파트로 이사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저한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시댁 친척분이었는데 곧 시아버지 팔순인데 그래도 그때는 와봐야 되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물었더니 우연히 제 친구와 자기가 아는 사이라는 걸 알게 돼서 번호를 물어봤다네요. 그 전화를 받고 저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리 연을 끊었어도
아버지가 팔순을 맞았는데 남편한테 알려주기는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일단 사실대로 말을 한 뒤에 가든 안 가든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했어요. 남편도 그동안 자기가 아버지 생일을 잊고 있었다더군요. 그러더니 한번 가보자고 했어요.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그래도 팔순은 가야 될 것 같다고요. 그쪽에서 어떻게 나올지 감이 안 잡혀서 일단 딸한테는 말을 하지 않고 저와 남편 둘만 가기로 했죠. 대형 식당 앞에는 시아버지 이름으로 팔순 생일 예약이 써 있더군요. 안에는 화려한 복장의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바로 눈에 띄었어요. 시어머니는 저희를 알아보더니 바로 인상을 쓰더라고요. 저를 무섭게 흘겨보기도 했고요. 시누이는 저와 남편의 차림새를 꼼꼼히 보더니 이러더라고요. 어디서 또 그럴싸한 건 빌려 입고 왔네. 일단 왔으니 맛있게 먹어. 근데 공짜는 아니다. 니들 우리 가족 아니잖아. 돈은 내야지. 라며 그 자리에서 저희한테 돈을 받더군요. 남편과 저는 따로 챙긴 봉투 2개를 각각 신우와 시모 앞에 내밀었고 두 사람은 아내의 돈을 보고는 잠시 눈이 휘둥그레지며 저희를 다시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시누이가 삐죽거리며 웃었어요. 있잖아. 나는 회사에서 임원돼서 연봉 1억 가까이 받아. 우리 남편은 퇴직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고깃집 차려서 장사 잘하고 있고. 니네는 어디 살아? 아직도 그 촌스러운 동네에 사니? 우리 아파트 구경 올래? 인천이라서 공기도 좋고 신축이라 아파트 단지도 엄청 깨끗하고 넓어. 내가 진짜 성공한 인생이 뭔지 보여줄게. 기왕 만났으니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래도 명색이 누나인데. 그러더니 시누이는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옳게. 그때 그렇게 박차고 나가서 지금 봐. 남의 명품 몹시나 빌려입고 20년 만에 시댁 온 거 쪽팔리지도 않아? 그러게 그때 조금만 참지. 그럼 아빠랑 엄마가 불쌍하다고 뭐 하나라도 줬을지도 모르잖아. 올케가 민우를 진심으로 생각했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 정말 가소로운 건 시누이와 시어머니였는데 두 사람은 저희를 가소롭다는 데 쳐다보며 비웃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그저 묵묵히 쳐다만 봤어요. 진짜 가진 사람은 이럴 때 여유로운 거구나 하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집에 초대할게.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직접 봐. 그러자 시누이는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어요. 됐거든. 내가 니네 사는 데를 왜 가니? 추잡스러운 데 가면 옵는 거야. 그러지 말고 한번 오세요. 형님, 다른 세계도 구경하셔야죠. 어머, 옳게 정신 차렸어 이제야? 다른 세계 구경이라. 그래 좋아. 그럼 나도 우리가 사는 세계 구경시켜줄게. 민우야, 내가 특별히 가줄게. 언제가 좋겠어? 그렇게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희 집에 올 날짜가 정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예전 일들이 떠오르면서 다시 분노가 솟아오르더군요. 저는 그날 두 사람한테 단단히 갚아주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오는 날 저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맞이했어요. 저희 아파트가 외부인은 절대 못 들어오거든요. 들어가려면 절차가 좀 복잡해서 제가 이렇게 직접 내려왔어요. 두 사람은 저희 아파트를 보자 입을 쩍 벌리고 다물지를 못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저희 집에 들어서며 모든 걸 찬찬히 뜯어보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속으로 어찌나 통쾌하던지요. 이 모든 걸 이루어낸 남편이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남편은 직접 거실로 과일을 내오며 말했어요. 두 사람 다 너무 놀라는 거 아니야? 설마 우리가 정말 다 쓰러져가는 아파트에서 살기라도 하는 줄 알았어? 그러자 시누이가 정색을 하고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너 지금 나 놀리는 거지?
두 사람 쇼하는 거지? 이 집 진짜 주인 누구야? 두구네 집 빌려서 지금 구라치는 건데 어떻게 네가 이런 아파트에서 살아? 나는 못 사는데 네가 어떻게? 말이 돼? 두 사람 이딴 데에 돈 쓰느라 돈이 없는 거겠지. 인생 이렇게 살지 마. 누나는 사람을 좀 믿기도 해봐. 왜 내가 누나보다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건데? 남편은 그러면서 아파트 문서를 두 사람 눈앞에 던져줬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이 집 명의를 확인하고 얼마 계약했는지를 보고는 더 놀라서 얼굴이 하얘지기까지 했어요. 아니, 어떻게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네가 이런 데서 살아? 니네 무슨 이상한 일 하는 거 아니야? 보이스피싱 같은 거에? 내가 왜 누나보다 공부를 못해? 잘했는데 누나랑 엄마만 인정 안 한 거야. 객관적으로 내가 나온 대학이 누나 대학보다 더 좋아. 아무리 우겨봤자 그게 사실이라고. 그리고 성공은 대학 좋은 데 나오고 공부만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신뢰를 쌓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된 거라고. 누나 연봉이 1억 가까이 된다고? 나는 그런 액수 넘은 지는 오래됐어. 아버지 팔순잔치 때 내 앞에서 가짜는 잘난 척 하던 거 많이 웃겼어. 내가 진짜 다시 만날 때에는 다른 모습 보여주겠다고 얼마나 다짐했는데. 그리고 해냈지. 누나는 집안 식구 모두의 응원을 받으며 해도 그 정도지만 나는 나랑 우리 집사람이랑 둘이서 이렇게 해냈어. 물론 장인 장모님도 많이 도와주셨고 친부모 형제보다 집사람네 가족이 100배는 낫더라. 이런 경우도 있네. 내가 운이 트이려고 이 사람 만났던 것 같아. 그래서 집이랑 손절하고 이렇게 성공했잖아. 그러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더군요. 너 버르장머리 없고 윗사람 몰라보는 건 여전하구나. 그래가지고 돈만 잘 버는 기계밖에 더 되니? 니네가 이렇게 살게 됐으면 바로 연락을 해서 우리한테 그동안 죄송했다. 정식으로 사과도 하고 용돈도 두둑하게 보내고 때마다 여행도 보내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누나네도 도와주고 어떻게 이렇게 니들만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는데? 저한테 뭘 해줬다고 그런 걸 바래요. 그때까지 가만히 있던 저도 남편이 말하는 걸 거들었어요. 어머니, 아버님 팔순잔치 하던 날 저희 보고 여기까지 왜 왔냐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연락을 안 했냐고 하시면 어떡해요? 저희가 잘 차려입고 갔어도 믿지도 않고 끝까지 무시해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시네요. 제가 성공한 거 알고 갑자기 가족 행세 하시는데 이러지 마세요. 저를 언제 아들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나 있어요? 난 진짜 오늘 같은 날만 기다리며 하루하루 살았거든. 근데 뭐라고? 참나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대단한 분들이시네요. 이렇게 뻔뻔한 사람들인 거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참 대단하십니다. 누나도 나한테 큰 소리 칠 자격 없어. 아까까지도 아주 끝까지 우리 무시하지 못해 난리던데. 둘 다 달라진 거 없어서 오히려 고맙다. 그 덕에 나는 아주 통쾌하거든. 그러게 우리 집사람한테나 나한테 조금만 더 잘하지. 그랬으면 우리가 뭐 콩고물이라도 줬을지 모르잖아. 그러자 시누이가 악에 받쳐서 소리를 질렀어요. 웃기지 마. 뭐? 콩고물? 네가 그딴 소리하고도 계속 잘 살 것 같아? 이런 데 사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 나 너 어디까지 추락하는지 지켜볼 거야. 맞다. 네 누나 말이 맞아. 하늘도 너 같은 것들은 그냥 안 둘 거다. 다 하는 대로 받는다고. 니들 두고 봐라. 그 말은 엄마랑 누나한테 돌려줘야 할 것 같은데요. 하는 대로 돌려받을 거예요. 지켜보세요. 내가 잘 되는지, 누나랑 엄마가 잘 되는지. 저는 나서서 현관문을 열고 두 사람을 쫓아내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만 가주세요. 자연은 보여드릴 거 다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외출 좀 하려고요. 누나, 가기 전에 한마디만 할게. 혹시나 엄마랑 아버지 돌아가셔도 나한테 연락 같은 거 할 생각 하지 마. 저번에 팔순 갔다 온 걸로 나는 할 도리 다 했다고 생각해. 그때
나랑 이 사람이 낸 돈으로 전부 다 했다고 생각하라고. 내가 굳이 갔던 거는 이렇게 잘 사는 거 보여주고 싶어서였어.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얼른 가. 나가진 않을게. 그러자 자존심이 상한 신우가 갑자기 저한테 달려들더군요. 남편은 무서우니 저를 잡으려던 거겠죠. 남편은 바로 경비실에 연락을 했고 경비 직원들이 올라와서 두 사람을 집에서 끌어냈어요. 그리고 남편은 바로 저를 폭행한 죄로 진단서를 끊어서 경찰에 신우이를 고소했어요. 그러자 그렇게 못되게 굴던 신우이랑 시어머니가 제발 한 번만 봐달라며 싹싹 빌더라고요. 알고 보니 신우이는 몇 달 전 회사에서 잘렸고 퇴직금으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저희한테 허풍을 친 거였어요.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합의를 해주지 않겠다고 세게 나갔죠. 그러자 다시는 저희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공증까지 받겠다더군요. 저희는 두 사람의 각서를 받아 정말 공증을 한 후에야 선처를 해줬어요. 아무튼 저희는 그 통쾌한 복수극을 하고 얼마나 후련해 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틈만 나면 다른 사람 통해서 저희한테 연락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절대 받아주지 않고 있어요. 저희 가족은 지금까지처럼 더 열심히 재미있게 잘 살려고 해요. 누군가한테 돈을 자랑하고 부를 과시하며 사는 인생이 행복하다거나 바른 삶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댁이 한 행동은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젠 신경 쓰지 않고 더 행복하게 살려고 해요. 그럼 긴 얘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가장 가까웠던 사람에게 크게 배신당하고 아이 키우며 혼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아줌마예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붙이면 남이 되어 돌아선다는데 진짜 그 가사가 내 얘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믿고 또 믿었던 남편에게 크게 배신당하고 이혼 도장 찍고 남이 된 이 상황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답니다. 결혼 전 사귀었던 남자한테 한번 크게 대인 적이 있었기에 액땜 한 번 했으니 남편만은 다르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남자 복이 지지리도 없긴 한가 봐요. 이제 제 인생에 두 번 다시 결혼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남자들한테 아주 학을 뗐거든요. 지금껏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도 질색팔색하는지 궁금하시죠? 사연살롱 애청자분들께 제가 살아온 역사에 대해 낱낱이 구해볼게요. 다 듣고 나시면 참담한 제 심정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저에 대해 설명하려면 우선 저희 부모님 얘기부터 안 할 수가 없네요. 이번 남편 일로 친정엄마도 충격을 많이 받고 알아 누워 계시거든요. 저희 친정엄마는 시골 부잣집 맏딸이었어요. 5자매의 첫째 딸이었는데 학창시절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예뻐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다고 하네요. 엄청나게 크고 방도 많았던 외갓집은 부자인 만큼 머슴과 하녀도 많이 고용했었다고 해요. 친정엄마는 총 4명의 머슴 중 엄마와 나이가 같았던 남자 머슴과 눈이 맞아 버렸죠. 친정 부모님이 눈 맞은 얘기는 어릴 적부터 들어왔던 얘기지만 자꾸 들어도 재미있어서 계속 해달라고 졸랐던 기억이 있어요. 엄마, 아빠랑 시골에서 만났던 얘기 또 해주라. 재밌단 말이야. 그래, 우리 딸이 해달라면 까짓거 100번 1000번도 이야기해줄 수 있지. 수줍음이 많았던 아빠에게 오히려 엄마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갔었지.
서로 눈이 마주치면 남몰래 엄마가 아빠한테 막 윙크도 했어. 그럼 아빠 얼굴이 빨개지며 배시시 웃더구나. 그런 아빠의 순수한 모습을 좋아했지. 그러다가 엄마 아빠가 20살이 되어 정식으로 사귀게 되고 손도 잡고 하다가 갈대밭에서 뽀뽀하려는데 누가 아빠의 뒤통수를 냅다 후려 갈기더구나. 바로 니네 할아버지였어. 우리 사이를 눈치챈 할아버지는 노발대발 하시고는 엄마한테 선택권을 주시더구나. 대궐같이 넓은 집에서 편하게 살래? 아님 저 찢어지게 가난한 머슴 따라 집 나갈래? 엄마는 사랑을 선택했어. 그 죄로 네 아빠랑 함께 친정에서 쫓겨나게 됐지. 그 이후로 내 연락은 아예 안 받으시다가 주연이 널 낳고 그제서야 우리의 결혼을 인정해 주시더구나. 그러고는 두 분 다 1, 2년 내에 돌아가시고 말아서 너무 아쉬워. 그래도 다행이긴 해. 너무 예쁜 딸을 할머니 할아버지께 보여드릴 수 있어서. 재미있게 말씀하셨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만 나오면 엄마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결혼하고 나서는 그 눈물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여자는 결혼하고 나면 친정에 대한 마음이 한층 더 깊어지고 애틋해지더라고요. 그렇게 맨몸으로 밤기차를 타고 서울로 상경하신 친정 부모님은 서울 사람들에게 대뜸 서울서 제일 잘 사는 동네가 어딥니까? 라고 물어봐서 가장 부촌으로 향했다고 해요. 무슨 장사를 하든 돈 있는 사람들 상대로 해야 좀 더 잘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요. 엄마 아빠의 전략은 적중했어요. 돈 없는 사람들은 본인 옷이며 신발, 이불 빨래 등을 어떻게든 알아서 했겠지만 부촌에 가니 파출부 아줌마들이 빨래거리며 수선해야 할 양복들을 한아름 가져와서 맡기곤 했어요. 세탁소 기술을 배워 조그맣게 차린 세탁소는 장사가 잘 되었고 그 덕분에 저희 남매가 태어났을 땐 우리 집이 찢어지게 가난한 정도는 아니었어요. 중산층 수준 정도는 되었죠. 다 성실하신 부모님 덕분이었어요. 물론 초반에는 돈을 모아야 하니 결혼하고 아기를 바로 갖진 않으셨다고 해요. 우리 부모님 세대를 비추어 보니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자꾸 미루는 게 이해가 가더군요. 특히 서울 집값은 완전히 미쳐버렸잖아요. 물가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고요. 아줌마인 저도 장 보는 게 무서울 지경이니까요. 하물며 이제 갓 취업한 젊은 사람들이 서울에 집 한 칸 마련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죠. 부모님 세대가 도와주지 않으면 진짜 고연봉 직장인 빼고는 집 사기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자꾸 빨리 결혼해라, 애 여러 명 낳아라 라고 독촉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기반을 어느 정도 갖추고 결혼하고 아기 낳고 싶은 심정인걸 어른 세대에서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희 엄마 아빠도 딱 그런 심정으로 아기를 늦게 가졌고 20대에 결혼하셔서 30대 중반쯤 돼서야 첫째 딸인 절 출산하셨어요. 하루 종일 서서 옷수선하고 남의 냄새나는 운동하며 이불 빨래 해주는 부모님을 보면서 2살 터울 나는 제 동생과 저는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전 돈을 많이 벌지는 않아도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했기에 교대로 진학했죠. 저보다 훨씬 머리가 좋았던 남동생은 그야말로 코피 터져가며 공부하더니 서울대를 들어가더군요. 그날 우리 집은 잔치가 벌어졌죠. 특히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좋아하셨어요. 아이고, 여기 시장 사람들이 세탁소 집 아들 천재 아니냐며 난리다 난리야. 학원이며 과외 한 번 안 받고 우리나라 최고 대학 들어갔다면서 말이야. 교대 들어간 우리 딸내미도 너무 장하고 서울대 들어간 우리 아들도 너무 고맙다. 여보, 그동안 세탁소 하며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우리가 자식 농사는 아주 잘 지었어요.
좀 무뚝뚝한 저희 아빠도 그날만큼은 표현도 많이 하시고 좋아하셨어요. 다 애들 엄마인 자기가 잘 키워서 그런 거지 뭐. 고맙소. 아무것도 없는 모습인 날 선택하고 여기까지 따라와줘서. 부잣집 첫째 딸이 나 같은 가난뱅이랑 결혼해서 찢어지게 고생만 하고 살았으니 내가 미안할 따름이야. 우리 가족은 이렇게 서로에게 따뜻했어요. 이런 엄마 아빠를 보고 자라서 그랬는지 저도 결혼하면 다 이토록 행복하고 따스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줄만 알았죠. 나중에 모든 가정이 다 행복하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땐 너무 늦어버렸지만 말이에요. 서울대학교 학부를 졸업한 남동생은 로스쿨로 진학해서 평소 본인의 꿈이었던 검사에 임용되었어요. 이때도 서울대에 합격했을 때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 가족은 너무 행복해했죠. 그 시기와 겹쳐서 부모님께서 세탁소를 운영하시며 번 돈과 집을 판 돈을 합쳐 아주 조그만 건물을 살 수 있었어요. 우리 가족은 맨 위층 주인 세대에 살며 월세도 받을 수 있었고요. 이로써 목숨같이 사수하던 세탁소 일을 조금 더 여유롭게 할 수 있었죠. 너무 작아서 꼬마 빌딩이라 층하기도 민망할 지경이지만 어쨌든 부모님께서 드디어 건물주가 되신 거니까요. 요즘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도 있고 월세가 불로소득이라고 말하지만 100%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조그만 건물을 대출 왕창 끼고 사게 되기까지 저희 부모님은 엄청나게 고생하셨기 때문이죠. 어쨌든 제 나이 20대 후반이 되자 하나 둘 선자리도 들어오기 시작하더군요. 교사라는 안정적인 직업이 메리트로 작용했나 봐요. 하지만 웬일인지 눈에 차는 남자가 없더라고요. 스펙 좋은 남자들은 몇몇 있었지만 단순히 조건만 보고 서둘러서 결혼하고 싶진 않았죠. 그러다가 제가 근무하던 학교에 한 기간제 남교사가 들어왔어요. 평소에 남자 얼굴은 안 본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요즘으로 따지면 거의 차은우급의 초특급 꽃미남이 배시시 웃으며 제게 인사하자 저도 덩달아 같이 웃게 되더군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감순철이라고 합니다. 성이 좀 특이하죠. 다른 선생님들께는 다 인사드렸는데 제가 설주연 선생님께는 인사드릴 기회가 없었네요. 제가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고 자격증도 있다 보니 학교 일을 경험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기간제 일을 잠깐 하게 되었습니다. 얘기로만 들었는데 정말 미인이시네요. 교사 안 하셨으면 모델 하셔도 될 뻔했어요. 저보다 더 예쁘게 생긴 꽃미남이 제게 웃으며 미인이라고 얘기하자 뭔가 마음이 콩닥콩닥 하더군요. 제가 그동안 친구들한테 남자 얼굴 따지지 말라고 강하게 주장했었는데 잘생긴 사람 앞에선 장사 없나 봐요. 그 남자가 제 곁에만 있으면 마음이 더욱 설레었던 점은 감순철 이 사람이 제가 물어보지도 않은 본인 신상을 자꾸 줄줄이 말한다는 거였어요. 이 사람이 나랑 친해지고 싶은 건가? 왜 물어보지도 않은 자기 집안 얘기, 재력 얘기를 마구 쏟아내지? 에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얼굴이 이리도 잘생겼는데 돈까지 많은 집안 아들이라니. 만일 나랑 사귀게 되면 땡큐지 뭐.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남자가 어느 날부터인가 제게 대놓고 호감을 표하더군요. 저도 못 이기는 척 마음을 오픈했죠. 솔전 선생님, 제 차로 댁까지 모셔다 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아, 네. 저야 좋죠 뭐. 부끄럽게도 제가 아직 운전을 못해서 지하철로 다니고 있었는데 요즘 워낙 더워서 지하철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그와 퇴근을 함께 했는데 그의 차는 벤츠 클래스 중에서도 아주 고급인 차더군요. 잘은 모르지만 정말 좋은 차였어요. 그렇게 비싼 차를 처음 봐서 눈이 휘둥그레해졌죠.
와, 좋은 차 타시네요, 순자 선생님. 이 차 말고도 몇 대 더 있는데 다음에 한번 끌고 와볼게요. 저 오늘 댁 근처 커피숍 가서 커피라도 한잔하며 대화 나눠도 될까요? 전부터 눈치채셨겠지만 전 주연 선생님께 첫눈에 반해버렸거든요. 막상 말하고 나니 쑥스럽네요. 제 마음은 또 콩닥이기 시작했고 우린 저희 집 근처 커피숍에 가서 그 집 문이 닫을 때까지 얘기를 했어요. 저도 우리 가족들 얘기며 제 살아온 얘기를 가감없이 다 털어놓았고 그 남자도 본인 배경을 다 알려줬고요. 그 남자 부모님은 대대로 학교 재단을 소유하고 있었고 동시에 부동산 투자 사업 등 여러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군요. 서울 여기저기에 아주 큰 빌딩 몇 채를 갖고 있고 이 남자 또한 거의 취미로 이 일 저 일 해보고 있는 중이라 했어요. 완전히 저 세상 사람들 얘기 같아서 들으면서 굉장히 흥미진진했는데 이 남자가 대화 말미에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더군요. 그래서 말인데요. 주연 선생님, 저랑 언제 결혼하실 거예요? 저는 벙 쪄서 한동안 아무 대답도 못하고 어버버거렸어요. 결혼이요? 우리 지금 이렇게 길게 대화 나누는 건 처음인데 갑자기 결혼이냐뇨. 너무 갑작스러워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내가 주연 선생님을 처음 보고 완전히 꽂혀버린 것도 되게 급작스러운 일이었어요. 그 후로 왠지 우린 결혼할 것 같은 필링이 강하게 들더군요. 제 예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우린 반드시 결혼하게 될 거예요. 제 배경 집안 조건 다 괜찮잖아요? 물론 주연 씨도 남동생이 검사고 부모님도 조그만 건물 갖고 계시고 조건 다 괜찮고요. 이제 우리 사랑만 하면 되겠네요. 그쵸? 선생님도 가끔씩 절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저한테 호감 있는 거 맞죠? 그럼 결혼해요, 우리. 서로 마음만 먹으면 그까짓 결혼이야. 폭풍 같은 속도로 진행시킬 수 있죠, 뭐. 안 그래요? 엄청난 꽃미남이 제 앞에서 프로포즈하며 호탕하게 웃어버리니 저도 같이 웃으며 예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당시 약간 구미호에 홀렸던 것 같기도 해요. 여자 구미호만 있는 줄 알았는데 꼬리 9 달린 남자 구미호도 있더군요. 카페에서 손잡고 나오며 우리는 연인이 되었고 남친은 결혼을 진행시키겠다며 저희 부모님을 뵙겠다고 서두르더군요. 빨리 약속 잡아달라고 재촉하기도 했고요. 전 일단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눈치를 봤어요. 남친 있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갑자기 결혼 얘기를 꺼내려니 아무리 가족이어도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어색하기도 했고요. 우리 오랜만에 가족회의 좀 합시다. 엄마, 아빠, 주혁이 다들 시간 되지? 응? 누나 무슨 일인데? 왜 이렇게 분위기를 잡아? 무슨 큰일이라도 있는 거야? 조금 갑작스럽긴 하겠지만 나 사귀는 남자가 있는데 빨리 결혼하고 싶어 하네? 저기 나 시집가도 될까? 엄마, 아빠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히 엄마, 아빠는 깜짝 놀라셨어요. 결혼하겠다고 선언하는 게 처음인지라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결혼? 좀 뜬금없긴 하지만 엄마도 우리 딸이 나이 더 먹고 시집가는 건 원치 않아. 근데 뭐 하는 사람인데? 괜찮은 남자인 거야? 미국에서 사업을 크게 하는 집안이고 이 사람은 아이들을 워낙 좋아해서 나중에 학생들 관련 사업을 해보고 싶어 해. 마침 한국 교사 자격증도 있고 해서 기간제 교사로 잠깐 한국에서 일하고 나랑 눈이 맞았지 뭐. 아유, 참 쑥스럽네. 가족 앞에서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게. 엄마 아빠는 괜찮은 집안 남자라니 조금은 안심하시는 듯 했어요. 하지만 검사인 제 남동생은 일단 의심부터 하더군요. 누나, 난 맨날 범죄자들만 만나니 모든 사람이 곱게 보이질 않네. 제대로 된 남자 맞아? 미국에서 사업한다고 뻥치고
여자 등쳐먹는 놈들이 한둘이 아니야. 미국물 먹으면 다 잘 사는 줄 아는 사람들이 아직 많으니 원. 전 그래도 내 남친인데 대놓고 안 좋게 말하는 남동생이 얄미웠어요. 쥐아가, 넌 아무리 직업병이라도 덮어놓고 의심하는 버릇 좀 고쳐라. 아무렴 누나가 선생님인데 제대로 된 판단도 하지 못하겠니? 엄마 아빠 당장 내일 모레 결혼하겠다는 거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만나고 있을게요. 가족과의 대화는 대충 이렇게 마무리 짓고 학교에서도 비밀로 한 채 몰래 남친과 연애를 계속했어요. 추진력 좋은 남친은 끊임없이 결혼 얘기를 꺼내더군요. 자기야, 미국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께 나 결혼한다고 말씀드렸어. 그랬더니 축하해 주시면서 미국 사업이 워낙 바빠서 결혼식 때나 볼 수 있을 것 같다네. 상견례 같은 건 다 패스해야 될 듯해. 결혼식 때 처음 만나서 인사드리면 되지 뭐. 안 그래? 아, 정말? 부모님 쿨하시네. 우리 진짜 결혼하는 거야? 결혼을 해본 적이 없으니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네. 열심히 정보 좀 알아봐야겠다. 그래요. 아참, 근데 우리 엄마가 예전에 산업 디자이너 출신이셔서 가구나 가전 디자인에도 굉장히 예민하셔. 취향이 아주 뚜렷하시지. 그래서 엄마가 미국 회사 근처 매장에서 직접 골라서 한국으로 전달해 주시겠다는데 어때? 강남에 이미 4명이로 아파트가 마련돼 있으니 자기가 혼수로 가정가구 해오면 될 것 같은데 혹시 생각하고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야? 글쎄, 내가 월급 최대한 모아놓은 게 1억 정도인데 많이 모자랄까? 강남 아파트 값에 비하면 세 발의 피지만 나한텐 진짜 소중한 돈이야. 와, 학교 선생님 하면서 1억 모았으면 정말 절약했겠네. 대단해. 이렇게 검소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게 나한텐 축복인데? 그럼 우리 엄마 말대로 합시다. 내가 계좌 알려줄 테니 1억 송금하면 될 것 같아. 아, 벌써? 일단 은행 몇 곳에 분산해서 예금 들어놨는데 만기가 3주 후야. 당연히 엄마 아빠가 주신 돈도 포함되어 있지. 만기까지 채우면 이자 몇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으니 3주 후에 송금할게 그럼. 3주 후? 그래요 그럼. 엄마한테 그렇게 말씀드릴게. 전 신부가 되는 꿈을 꾸며 결혼 준비를 하나 둘 해나가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들도 제가 뭔가 상기돼 있다는 걸 눈치채더군요. 설주한 선생님, 요새 연애하나 봐요. 얼굴이 더 예뻐졌는데? 기분도 좋아 보이고 말이야. 나만 알고 있을 테니 연애 스토리 좀 털어놔봐요. 그분은 저와 나이가 비슷한 미혼 여교사라 평소에도 친구처럼 지냈기에 감수철, 기간제 교사와의 사내 연애와 현재 결혼 준비 과정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듣고 있던 상대 여교사의 얼굴이 허옇게 질리더군요. 설 선생님, 지금 누구라고 했어요? 감순철 교사요? 우리 학교 기간제 그 남자 교사 말하는 거예요? 결혼? 그 남자랑 선생님이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왜 그러세요, 선생님? 제가 사내 연애하고 결혼까지 한다는 게 학교에 많이 문제가 될까요? 그게 아니라 그 남자 나랑 다음 달에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저 또한 머릿속이 하얘지더군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감수철 그 남자는 나랑 결혼을 약속하고 혼수도 곧 사기로 했는데? 혹시 그 남자가 자기 엄마가 미국에서 혼수 골라준다면서 돈 붙이라고 얘기했나요? 전 이미 그 계좌로 7천만 원이나 보냈어요. 네? 저한테도 그러길래 예금 만기되는 대로 몇 주 후에 송금하기로 했는데?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지? 감수철 이놈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봤어요. 하필이면 그놈이 그날 학교에 안 나오는 날이었기에 전화를 해서라도 어찌된 일인지 알고 싶었거든요. 여보세요? 감순철, 너 양다리였냐? 이미리 선생님하고도 결혼하기로 했다면서 학교 교칙 운운하면서 비밀 연애하자고 하더니 뒤로는 호박씨를 통째로 까고 있었단 말이야?
이 나쁜 놈아. 이미 이미리 선생님은 너한테 7천만 원이나 보냈다는데? 내 돈 1억도 같이 꿀꺽할 셈이었냐? 사기꾼 주제에 학교에 발을 들여놓을 생각을 하다니 진짜 사이코패스가 따로 없네. 이 미친 새끼야. 어? 너 전화 끊었어? 야, 이 나쁜 새끼야. 전 바로 검사인 남동생에게 사건을 의뢰했어요. 이로써 제 솜사탕 같았던 결혼 준비는 완전히 흙탕물로 변해버렸죠. 조사 결과 그 미친놈은 인근 사막교를 통틀어 미혼 여교사 5명에게 결혼하자며 돈을 뜯어내고 있는 중이었어요. 나머지 4명은 이미 그놈에게 돈을 송금했고 마지막 희생양인 제 돈을 끝으로 도주할 계획까지 세웠다더군요. 비참했어요. 나름 공부 열심히 해서 교사가 되고 똑똑하고 현명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그냥 헛똑똑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거죠.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 미치겠더라고요. 그 후로 밥도 안 먹고 퇴근 후 맨날 멍하니 누워만 있던 절 보고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부모님께서는 한 가지 제안을 하셨어요. 지연아, 너 이렇게 시리에 빠져 밥도 안 먹고 그러다 죽어. 대한민국의 사기꾼이 어디 한두 명이더냐? 사기친 놈이 죽일 놈이지. 사기당한 너는 그냥 운이 나빴을 뿐이야. 마침내 이모가 선자리를 하나 주선해 준단다. 사람은 사람으로 잊어야 한다는 말도 있잖니. 아주 괜찮은 선자리니 한번 나가봐라. 호주에서 사업을 크게 하는 집안 아들인데 그 집 부모가 혼혈 손주는 안 된다며 무조건 한국 여자를 며느리감으로 찾고 있대. 전 남자한테 당한 이 판국에 또 남자 얘기를 꺼내는 엄마한테 소리를 버럭 지르고 말았어요. 엄마, 지금 나보고 또 결혼 어쩌고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외국에서 사업하는 집안 아들이라고? 또 사기꾼인 거 아니에요? 나는 남자라면 아주 학을 뗀 사람이에요. 제발 나 좀 혼자 내버려 둬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엄마는 뜻을 굽히지 않고 계속 맞선을 권했어요. 우리 엄마도 옛날 사람인지 딸인 제가 30 넘어서 결혼하는 걸 원치 않으셨기에 마음이 급하셨나 보더라고요. 그 남자 성격이 워낙 순하고 착하며 집안까지 괜찮다기에 저도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똥차에 한번 거하게 치였으니 제대로 된 남자를 만나보고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맞선을 보게 됐고 뽀얀 순두부처럼 말랑말랑하게 생긴 그 남자의 선한 얼굴을 보니 약간은 안심이 되더군요. 최소한 나한테 사기쳐먹을 관상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우린 선본 식당에서 스테이크와 파스타를 열심히 먹고 카페로 향했어요. 둘 다 서로 마음에 들어하는 게 느껴졌고 대화도 잘 통했기에 조금만 더 함께 얘기해보고 싶었거든요.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주문했는데 아뿔싸 배에서 꾸룩꾸룩 소리가 나더군요. 평정심을 찾으려 했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 석찬씨, 잠시 화장실에 좀 다녀올게요. 전 급동을 참느라 얼굴이 사색이 되어 얼른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한참을 우르르 쾅쾅 볼일을 보고 다시 카페에 들어와 착석했는데 한 3분쯤 지났을까? 다시금 뱃속이 난리가 나더군요. 아, 초면에 똥 싼다고 이렇게 화장실 들락날락거리고 이번 맞선은 물 건너 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급 우울한 표정으로 그 후로도 몇 번을 화장실에 들락날락거리다 도저히 안 되겠어서 맞선 남 김석찬 씨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죠. 아, 죄송해요, 석찬 씨. 제가 급체를 했는지 뱃속이 너무 안 좋아서. 먼저 댁에 가시겠어요? 전 약국 들러서 약 먹고 따로 갈게요. 너무 민망하네요. 웃어서 죄송하지만 민망할 거 없어요, 주연 씨. 세상에 똥 안 싸는 사람이 어딨어요. 아까 먹은 이태리 음식들이 안 좋았나 보네요.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약국도 같이 가요. 차 타고 가다가 주유소 화장실 들리면 되니 걱정 말고요. 배 아프신데 웃어서 미안하지만
사색이 된 주연 씨 얼굴이 너무 귀엽네요. 맞선남은 그렇게 첫 만남에서 화장실만 7, 8번 들락날락하며 똥 싼 여자인 절 그래도 운 좋게 봐주고 애프터 신청까지 하더군요. 한 3-4번 만남 후엔 결혼 전제로 정식으로 사귀자는 말까지 먼저 해왔고요. 전 남친이라고 부르기도 싫은 그놈한테 크게 대었던 터라 이번 만남은 좀 신중하게 진행하고 싶었어요. 우리 적어도 4계절은 만나고 결혼해요. 결혼은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하고 싶네요. 그런데 시간은 참 속사포처럼 흐르더군요. 금세 1년이 지났고 남친은 부모님을 한국에 모시고 와서 상견례를 하길 원했어요. 자기야, 이제 내가 결혼할 남자로 진짜 믿음직하다는 걸 알았겠지? 부모님 한국행 비행기 티켓 끊어놓으셨대. 상견례 바로 진행하자고. 알았지? 제게 지극정성으로 잘해주는 남친을 믿고 의지하고 있었기에 전 당연히 오케이 했죠. 상견례 당일 긴장이 되어 가슴이 쿵쿵 뛰더군요. 그런데 남친 부모님이 도착하고 가족 간의 만남이 진행되자 어이가 없어서 계속 가슴이 쿵덕거렸어요. 예비 시부모는 자리에 앉자마자 저희 부모님의 세탁소에를 거들먹거리며 무시하는 발언을 이어가더군요. 난 처음부터 세탁소 집 딸이라고 해서 마음에 안 들었어요. 남동생이 검사라고 하고 딸내미도 교사라고 하니 정숙할 것 같아서 뭐 경험 삼아 선자리 한번 나가보라고 한 건데 우리 아들이 이 아가씨한테 눈이 횟가닥 돌아서는 결혼하겠다고 백날 첫날 졸라대지 뭐예요. 아니 근데 사돈댁은 코딱지만한 건물도 갖고 있다면서 아직도 남의 빨래 해주고 양복 때려주는 세탁소 일을 해요? 대단들 하시네. 그런 일 더러워서 어떻게 해요? 나 굿즈 운동화 더러운 거 봉다리에 넣어서 왔는데 이것도 좀 빨아줄 수 있나요? 예비 사돈 덕 좀 봅시다. 예비 시부모는 친정 부모님 테이블 위로 까만 봉지에 진짜 까맣게 떼탄 명품 운동화를 가져왔더군요.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어머님, 저희 부모님이 아무리 세탁소를 운영하신다 한들 상견례 자리에 더러운 운동화를 가져오는 경우가 어디 있나요? 예전에 호주로 이민 가셨다고 하던데 한국 예절을 다 잊으신 건가요? 이건 서로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야, 너 교사질 하더니 이젠 예비 시부모까지 가르치려드냐? 어디서 예절을 운운하는 거야 지금? 이런 싸가지 없는 며느리랑 꼭 결혼을 해야 하는 거냐 아들아? 지금 비행기 시간도 가까웠는데 그만 일어납시다 여보. 그렇게 상견례 자리는 안 좋게 파토나고 말았어요. 싸가지 없는 예비 시부모를 보니 남친마저 안 좋게 보이더군요. 무엇보다 저희 부모님께 너무 죄송했어요. 세탁소 일에서 지금까지 우리 남매를 이렇게 키워주신 건데 그런 고마운 직업을 비하당하다니 너무 죄송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더군요. 엄마 너무 죄송해요. 엄마 아빠가 반대하면 나 이 결혼 안 할게요. 아니야 주연아, 남자친구는 착하다며? 어차피 시댁도 호주고 하니 간섭도 덜 할 테고 너희 둘만 잘 살면 됐지 뭐. 예정대로 결혼 진행해. 네 결혼이 또 파탄나면 엄마 아빠 마음이 너무 안 좋을 것 같아. 저도 시부모들이 마음에 무척 걸렸지만 상견례 자리를 손이 발이 되게 비는 남친과 얼른 결혼하길 바라는 부모님의 뜻대로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리게 됐죠. 서울에 남친 명의로 된 30평대 아파트가 한 채 있어 그곳에서 신혼을 시작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선 감사한 마음으로 혼수도 부모님의 도움을 약간 더 받아 최대한으로 해갔고요. 전 애완동물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남친이 어렸을 때부터 키웠던 암컷 강아지는 가족 같은 사이라 무조건 데리고 와서 키워야 한다더군요. 시부모도 마치 딸처럼 아끼는 강아지라 집 거실에 팩캠까지 설치해서 보고 싶을 때마다 보고 싶다고 했어요. 말이 좋아 팩캠이지 그냥 TV 위에 CCTV를 달아놓은 거였죠. 불편하기 짝이 없었지만
신혼 초에 괜한 분란을 일으키기 싫어서 동의했어요. 그런데 그 캠으로 인해 호주에서부터 원정 시집살이가 시작되고 맙니다. 시모는 CCTV로 그 강아지를 보고 싶은 게 아니고 마치 며느리인 절 감시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거실에서 제 생활을 보더니 수시로 전화를 해대기 시작했죠. 네, 어머님. 아까 전화하셨었네요. 제가 방에 있느라 전화가 온 줄도 모르고 있었어요. 야, 너 아무리 쉬는 날이라도 그렇지 낮잠을 언제까지 쳐자는 거냐? 우리 귀한 아들 혼자 라면 끓여 먹게 만들고 말이야. 당장 따순밥해서 남편 저녁 준비 안 하고 뭐 하냔 말이야. 아니 어머님, 거실 캠으로 제가 뭐 하는지만 들여다보고 계신 거예요? 이게 벌써 몇 번째예요. 완전히 원정으로 감시당하는 기분이라고요. 당장 이 CCTV 없앨 테니 그리 아세요. 남편은 시모한테 강아지 못 보여주는 걸 좀 아쉬워하긴 했지만 팩캠 없애는 걸 동의했어요. 그 후로 시모의 간섭이 좀 잦아들더군요. 나름대로 평탄한 신혼생활을 이어갔고 마음이 좀 편안해져서인지 바로 임신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임신 중기쯤 이르렀을까? 여기저기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신혼 1년만 생활비를 줬고 그 다음부터 남편이 아예 생활비 줄 생각을 안 하더군요. 외국계 회사에 다니며 나름 연봉도 셌던 남편이 돈에 인색해지자 남편을 추궁해봤어요. 돌아오는 건 싸늘한 대답뿐이었죠. 미안해. 근데 너도 돈 벌잖아. 곧 아기를 낳긴 하지만 외국 여자들은 산후조리도 없이 애 낳고 바로 일하러를 나가던데 너도 그렇게 해서라도 돈을 벌었으면 좋겠어. 선생이라는 게 그리 힘들진 않잖아. 남편은 결혼한 지 1년쯤 지나자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해 있었어요. 내 뱃속의 아기한텐 너무 미안하지만 이 아이만 없었어도 당장 이혼했겠다 싶을 정도로 정내미가 떨어지더군요. 스윗하고 다정한 착한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무뚝뚝하고 돈에 인색한 남자로 변해 있었어요. 정신 차려보니 자존심만 엄청 센 꼰대 남자와 살고 있더군요. 이미 만삭이었고 엄마인 제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 했죠. 언제부터인가는 시부모와 연락도 잘 안 되었고 오히려 시댁 스트레스 안 받아서 좋다고 생각했어요. 시부모의 사업을 미래에 물려받기 위해 외국계 기업에서 경영에 관해 배우며 일하던 남편이 갑자기 자기 사업을 꾸리겠다며 폭탄 선언을 하더군요. 아니,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 웬 사업? 다들 하고 있던 사업도 접는 판국에 잘 다니던 외국계 기업을 때려치고 나왔다고? 당신 미쳤어? 어차피 나중에 시부모님 사업 물려받을 텐데 벌써부터 난리야. 그러니까 더더욱 내 사업을 스스로 일구는 경험을 해봐야지. 말 나와서 말인데 나 사업 자금 좀 대주라. 모아놓은 돈 얼마 있어? 뭐? 내 배가 만삭인 상황에 무슨 돈을 달라는 거야? 요즘 당신 생활비도 안 주고 있잖아. 나 돈 없어. 어머님 아버님께 부탁드려서 사업 자금 타내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남편의 폭탄 발언에 심란히 하던 중 더더욱 큰 사건이 제게 발생하고 말았어요. 평소에도 폐가 안 좋던 친정아빠가 코로나로 갑작스레 돌아가신 거였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어요. 그렇게 조심을 했건만 몹쓸 바이러스가 너무너무 원망스러웠죠. 아빠는 코로나로 인해 장례식도 제대로 못 치르고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가족들끼리 집에 모여 울고 또 울었죠. 그때도 남편은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어요. 아무리 전화와 카톡을 해도 다 씹더군요. 하필이면 그때 진통이 왔고 119를 타고 병원에 실려가 아기를 출산하게 되었어요. 그제서야 남편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야, 이 미친놈아, 네 애기를 낳았는데 아빠인 네가 코빼기도 안 비친다는 게 말이 되냐? 우리 엄마가 산후조리 다 해주고 있다, 이놈아. 나 사업 시작해서 바쁜 거 알면서 그래.
다른 여자들은 다 순풍순풍 나는 애기 뭘 그리 특별하다고 난리야. 나중에 가볼게. 어차피 코로나로 한 명밖에 면회 안 되잖아. 끊어. 그 전화통화를 옆에서 듣던 엄마는 제게 울면서 사과하셨어요. 미안하다 우리 딸. 내가 이런 망나니 같은 놈인 줄 모르고 결혼하라고 재촉했구나. 그 애미를 보면 그 자식을 안다고. 사귀는 때부터 촉이 안 좋긴 했는데 그 싸가지 피가 어디 가겠니? 우리 딸 불쌍해서 어떡해. 전 친정엄마를 봐서라도 씩씩하게 이겨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1, 2년 후쯤 친정엄마의 칠순이 다가오는데 마침 코로나도 좀 잠잠해지고 해서 엄마의 칠순잔치는 좀 성대하게 치러드리고 싶었어요. 100년 내려갈 줄만 알았던 엄마의 반쪽.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엄마가 너무 외롭게 느껴졌거든요. 남동생과 상의하여 가족 친지들을 모두 초대하기로 했죠. 가정에 소홀하고 밖으로만 돌던 남편이 어쩐 일인지 장모의 칠순잔치에는 양복을 쫙 빼입고 나타났더군요. 남편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친척들한테 예의 바르게 행동하며 신뢰를 주더군요. 무슨 말을 굉장히 심도 있게 하길래 옆에 들어보니 투자권이었어요. 제가 남편을 만류했지만 아랑곳 않고 권유를 계속하더군요. 꼭 장모님 칠순잔치에 와서 그런 얘기를 꺼내야겠어? 제발 그만 좀 해. 왜 자꾸 말리는 거야? 우리 부모님 호주에서 사업 크게 하시는데 이번에 아주 좋은 기회가 있다고 해서 권유해드리는 거야. 친척 어른들한테 돈 벌 기회를 드리는 건데 왜 방해야?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 모은 투자금만 2억이라더군요. 금액에 좀 놀라긴 했지만 호주에서 워낙 탄탄하게 사업하시는 시부모님 관련 투자이기에 그냥 냅뒀어요. 엄마의 칠순 생일을 맞아 잔치하고 며칠 후 아기를 데리고 친정엄마와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죠. 아기 낳고 처음 하는 여행이라 저도 설레더군요. 가기 전 미리 제주도에서 좋은 숙소도 예약하고 맛집 검색도 열심히 했어요. 아기를 휴대용 유모차에 태우고 친정엄마와 맛집에 가서 줄을 서고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웬 차 한 대를 가리키더니 저기 김서방 아니니? 하시더군요. 남편 맞는 것 같은데? 아니 서울에서 사업한다는 사람이 왜 제주도에 내려와 있지? 뒷좌석에 앉은 사람은 누구야? 전 열이 받아서 차가 잠시 신호 타고 있는 틈을 타 얼른 남편을 불러 세웠어요. 자기야,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처음 보는 차인데? 서울 강남 사무실에서 사업하고 있다는 사람이 제주도엔 웬일이냐고. 남편은 저와 친정 엄마를 보고는 화들짝 놀라더군요. 그러는 자기는 제주도에 웬일이야? 나 지금 대리 뛰느라 바빠. 이따 연락해. 뭐? 대리? 지금 대리기사 하고 있는 거야? 사업은 어떻게 되고? 지난번 칠순잔치 때 친척들 돈 투자금이라고 가져간 2억은 어떻게 된 거냐고. 그때 뒤에 타고 있던 대리운전 손님이 짜증내며 말하더군요. 아이 김씨 얼른 가자고. 대낮에 술 취했다고 나 무시하는 거야? 아줌마 이 양반 제주도에서 대리운전한 지 꽤 돼서 나 김씨 단골 손님인데 웬 사업. 참네. 대리기사 뛰는 것도 사업인가? 저는 다시 출발하는 남편의 멱살을 끌고 차에서 끌어내렸어요. 우리 친척들 돈 2억은 어쩌고? 그 돈 다 어디에 처박은 거야? 보아하니 대리 사업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기사로 뛰는 거 아니야? 이 사기꾼아. 대체 어떻게 된 건지 말해. 당신 부모들 호주에서 잘 나가는 사업가라며. 에이씨. 우리 엄마 아빠 호주에서 하던 사업 다 폭삭 망했다. 난 외국계 회사 돈 장난쳐서 조금씩 빼먹다가 걸려서 잘렸고 손해배상금에 쓰느라 2억 다 꼬라 박았다고. 지금 힘들게 대리기사 뛰고 있는 거 안 보여? 손님 떨어지기 전에 얼른 가버려. 뭐야 이 새끼야? 대리기사? 그럼 우리 친척들 돈은 어쩔 거야? 나 평생 고개 못 들고 살게 할 작정이냐? 네가 그러고도 애 아빠야?
이 책임감 없는 놈아. 아, 불쌍한 우리 애기 어떡해. 모든 사실을 옆에서 듣고 있던 친정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여행이고 뭐고 완전히 생지옥으로 변해버렸죠. 아기를 들쳐업고 119 구급차로 병원으로 향하며 하염없이 눈물만 흐르더군요. 남편과는 바로 이혼을 했고 현재 법적 절차는 검사인 남동생이 거의 대신해주고 있어요. 패닉이 된 친정엄마와 저는 마음고생으로 살이 쭉쭉 빠져 완전히 좀비처럼 변해버렸죠. 참으로 기구한 인생이죠. 전 남자와 인연이 없나 봐요. 남자만 만나면 인생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변해버리니까요. 앞으로 재혼 안 하고 우리 딸 잘 키우며 살 거예요. 남자라면 완전히 학을 뗐네요. 그래도 다시금 힘을 내서 잘 살아야겠지요. 엄마는 강하니까요. 요즘 다시 복직하여 일만 열심히 하며 살고 있답니다. 마음이 어지러울 때 뭔가에 집중하면 그나마 고통이 덜하더라고요. 그놈은 현재 남동생 덕에 친척들 돈을 착실히 갚고 있어요. 저 때문에 더 이상 동생도 피해보지 않도록 더 신중히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기구한 인생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의 삶이 즐겁고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